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네, 매주 목요일 3, 4부는 정치토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토론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대학 노동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설 앞두고 대선 관련 인사들만 바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연 이틀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제 TV라는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갑자기 내세웠고요. 특검에 강제로 끌려 나온 최순실 씨도 돌발 행동과 함께 돌발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었고요. 이렇게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혹은 행위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노 교수님.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그걸 빌리자면 이제 예. 뒤에 거대한 기획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지금 일련의 탄핵 정국의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죠. 그 비슷하게 예. 거대한 그런 기획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탄핵 심판 대리인들까지 비슷하게 같이 중대 결심 운운한 그런 것들 보면 예. 과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 배후에서 무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총괄 기획자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이른바 치진회라는 사람들이 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이 기획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런 공감대 그리고 탄핵 심판 끝나기 전에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은 그래서 특검 수사를 최대한 받더라도 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전체 공감대가 좀 이루어져서 대통령 측에서 이와 같은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요 세 사건이 어쩜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고 저는 대통령 인터뷰 중에 이 탄핵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뒤에 누가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최근에 이 사건들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렇게 그게 꼭 누군가가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그 언론에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환하게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도 보이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얼굴이 상당히 굳은 점에서 사실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 민심 겨냥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와 같은 입장인데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기일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안 한다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했고 거기다가 지난번 특검에서 수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이른바 장외에서의 어떤 언론전에 대한 정당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숙제는 안 하시고 외부에서 이런 언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 상당수는 불편해하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인 것임에 틀림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그와 같은 큰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이른바 촛불 집회에 대한 반대에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있는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강한 호소를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큰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인 지형을 나눈다라는 점에서 대통합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 직전에 이런 인터뷰를 가진 것이 이제 설 명절에 이제 우르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정치권 이야기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위시해서 여론전을 펼친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과연 이 여론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또 사실은 반신반의인 것 같아요. 노던 교수님은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이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예. 좀 실이다 했지만 지지층 결집하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예. 예. 지금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지만 촛불 집회는 조금 인원이 적어지는 반면에 예. 그거 더 많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탄핵 심판의 결론이 가까워왔다 생각이 들수록 네.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죠. 여러 가지 거기서 전체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다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일관했지만 그런 것들이 본인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되시지 않고 예. 그냥 부인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런 지지층에게는 봐라 이렇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예. 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설 민심을 겨냥해서 한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얘기 나온 것은 기자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지 않겠냐. 맞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직무집행 정지적인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했으니까 그야말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더구나 또 공중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TV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혼자서 여론을 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히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담화가 적절치 않다. 지금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택했다? 그것도 정규제 TV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이게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틀에 봤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은 이른바 역할 분담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있었던 그 9회 그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기일에서 이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장께서 3월 13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리인단은 탄핵 제도 내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른바 장외전으로서 이른바 측면 승부를 하는 이 방송 제목이 정면 승부인데 정면 승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면 승부로 해서 여론전을 하는 그런 전략을 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그렇다면 왜 한국경제신문 주필이라고 했는 정규제 TV 했느냐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그 탄핵 대리인단이 추천을 해서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점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리인단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형식도 적절치 않고 내용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 봐서는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초로 인터뷰했는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성 매체가 아니었고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와 최초의 인터넷 대담을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전략이다 보는 것이 결국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월 1일 날에 기자 간담회가 있은 이후에 많은 비판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 청와대 기자단에서 다음에 그와 같은 걸 하면은 그 기자 간담회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이렇게 했고 내용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택했다는 점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 본인으로서는 시점도 설 바로 앞을 선택을 했고 또 그 매체 자체도 보면은 가장 본인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을 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적어도 본인들 지지층한테는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했고 사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비디오 클립이 어떤 SNS에 눌러서 붙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유통이 됐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인터뷰 정규제 주필이 지금까지 그걸 쭉 지켜봤는데
아마도 이제 이른바 언론인이라든지 그런 쪽의 여론 오피니언 주도층에서는 뭐 가장 강한 어조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죠. 예. 그리고 뭐 국회가 이렇게 뭐 인민위원회가 된다는 식으로 예. 아주 강력하게 그런 우파 쪽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왔고 네. 이른바 좌파 쪽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매체의 그 특성도 그런 뭐 본인의 특성도 뭐 충분히 고려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고 예. 봤더니만 이분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직후에 네. 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그 공정경제분과의 최고위원으로 계셨더라고요. 예. 결국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그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념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네. 그렇다는 점에서 낙점을 했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싶습니다. 단체가 대통령 자문기구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네네. 예, 거기 1기, 2기 다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인터뷰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대통령이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겨냥해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바깥의 얘기들은 어차피 귀를 닫고 있더라. 촛불민심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쩌면 어제 인터뷰는 나도 어차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겠다. 이 결과가 본인을 지지하는 정규재 씨를 선택을 했고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말씀도 함께 들어보니까요. 대통령 인터뷰 다 들어보셨죠? 두 분도. 그렇습니다. 예, 노 교수님은 어떤 부분 좀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좀 인상적이시던가요? 처음에 이제 그 예고를 할 때 뭐 네. 돌직구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 네.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냥 다 그건 당연히 아니라 당연히 아닌 뭐 거. 부인하는 답이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저는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고 네. 아마도 뭐 그 클릭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전 인터뷰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인터뷰는 반드시 어떤 인터뷰 이의 그 답변을 듣고 예. 인터뷰 한 사람 그의 후속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뭐 아닙니다.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속 질문으로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향정신성 그걸 의약품을 샀습니까? 사고 뭐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라는 후속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경대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엮었다.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본인이 지불했다고 지금 여러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네. 수많은 그 1억 원 넘게 옷값을 지불했다고 네, 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후속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네. 그건 인터뷰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블랙리스트 전혀 몰랐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유진용 장관 뭐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블랙리스트 전혀 모르셨다는데 예. 유진용 전 장관 얘기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거 안 된다고 2번이나 건의했었다는데 예. 그건 사실입니까? 라는 식의 계속 후속 질문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인터뷰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질문답.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네. 노동일 교수님을 진행자로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네. 최준영 변호사님은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노 교수님이 그 올해 이게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것을 인터뷰해본 경험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관련되는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예. 블랙리스트 아세요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예. 사실상 지금은 없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 것이 아니냐는 면책성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유도신문이죠. 그렇죠. 유도신문.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진술의 답조차도 그와 같은 유도신문에 대해서 유도된 답이 있고 어떤 그 굉장히 어떤 신선한 네. 그런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질문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구와의 미래가 어떻게 했느냐. 맞아요. 그 정유라 씨가 당신 딸이 아니냐. 이런 결국 지금 봤을 때도 명확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예.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서 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은 아예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외화 내빈이었던 그런 어떤 본질적 한계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명의 자리만 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형식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은 우리 얘기를 아싸리하게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이 얘기를 정말 신선하고
있는 끝까지 끝장 토론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좀 여론에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느낌 보고 났는데. 뭔가 그런 느낌들. 그런가 하면 그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이제 근거로 대면서 특검에서 최순실 씨를 인권 침해하고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 오늘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도 봤고 최순실 씨가 또 그 특검에 소환되면서 소리친 그 장면 결국 그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가혹하게 다루었고 뭐 자백을 강요했고 인권 침해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또 특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뭐 그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 그 소환해서 첫 번째 소환했을 때 일단 변호인 없이 뭔가 검사가 면담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뭐 CCTV는 없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무게가 무게에 있다고 치면 아마도 같은 신문을 해도 뭐 검사가 보통 신문을 하면 약간의 어떤 뭐 강압성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죠.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이제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내용이. 이제 그 만약 최순실 사실이 아니라면 경제 공동체나 이익 공동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에 대해서 그 부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그 최순실 씨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온당한 그런 그 방법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 최순실 씨가 나오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적 특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랴부랴 이게 그 이경재 변호사님 대리인이죠 변호사인이죠 오늘 그 인터뷰를 자청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물론 먼저 처음에 일단 사과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몰랐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사과를 한다라고 해놓고 하지만 이게 삼족을 멸하다 사실 과연 최순실 씨가 이와 같은 단어를 평소 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 말을 정말 했는 것인가 안 했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검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될 여지는 상당히 있거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고 오늘 그와 같은 어떤 오전 인터뷰에 대해서 특검은 브리핑에서 담당 검사가 그와 같은 얘기했는 적 없다라고 얘기를 부인을 했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10시 반부터 그 다음날 12월 25일을 넘어서까지 이와 같은 면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특검은 CCTV가 이 부장검사 방해는 없지만 복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끝난 시간이 그 24일 11시 56분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서도 최순실 씨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최순실 씨 측이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또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통정보 듣고 4부에서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향길 고속도로 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 김수희 예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오늘의 정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귀성 정체는 오후 내내 증가하였으며 현재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자정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자정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국 428만 대로 수도권 귀성 차량 45만 대, 귀경 차량 36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34만 대가 귀성길에 올랐고 앞으로 11만 대가 더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노선별 정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은 안성에서 신탄진, 서해안선 발안에서 서평택, 중부선은 대소에서 남이, 영동선은 마성에서 양지,
중부내륙선은 호법에서 감곡 구간 등 전국 주요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광주까지 5시간 30분, 목포까지 5시간 50분, 부산까지 5시간 20분,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정체를 덜 겪는 방법으로는 먼저 출발하시기 전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예의주시하시고 출발 시간과 노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귀성의 경우 명절 전날인 내일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고, 귀경의 경우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월요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교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 24개 구간 약 226km에 걸쳐 갓길차로 운영 구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13개 구간 43km 구간에 걸쳐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화성선, 오성에서 천안 논산선 남풍새 구간 등 주요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여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부선 한남대교에서 신탄진까지 약 141km 구간에 대하여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매일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향길 고속도로 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 김수희 예보관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4부로 다시 정치 토크 돌아오겠습니다.